안녕하십니까. 통계학 11주차죠. 11주차에서 제12장에 나오는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어느 한 모집단을 갖다 추론할 때 봤었고, 이거는 두 개의 모집단을 갖다 비교하는 문제인데, 실제 그 통계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두 모집단 비교에 관한 추론해가지고, 슬라이드가 꽤 많습니다만, 크게 두루나 나눠서 보겠습니다. 두 모집단의 모수를 갖다 비교하는 건데, 이제 모수 중에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먼저 두 모평균 차이를 갖다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 두 모평균 차이에 관한 추론이 있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본이 독립표본인 경우하고 짝진 표본인 경우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두 모분산 비율에 관한 추론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모비율 있죠. 그 모비율 차이에 관한 추론해가지고 세 가지 경우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두 모평균 차이에 관한 추론인데 독립표본까지 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모평균 차이인데 그 짝진 표본의 경우하고 두 모분산 비율 또 두 모비율 차이에 관해서는 제2교시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독립표본의 경우입니다. 두 모평균 차이인데 독립표본에 관한 경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모평균 차이를 갖다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개의 집단이 있는데 차이를 갖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모평균 차이를 검정하고 추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집단이 두 개니까 모집단으로부터 각각 임의 표본이 추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된 표본들은 두 개의 표본을 갖다 추출했지만 두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했지만 표본들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주지도 않는 겁니다.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이런 경우, 이런 걸 우리가 독립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모집단으로부터 임의 표본이 추출됐습니다. 모집단 1과 모집단 2가 있습니다. 모집단 1에서 표본 1이 나오는데 크기는 N1입니다. 모집단 2에서 샘플 2가 나오는데 샘플 2의 크기는 N2입니다. 그럼 각각의 모수가 있죠. 모집단 1의 모수는 이제 넘버링을 합니다. 1과 2 해야 되기 때문에 모집단 1의 모수는 μ1 그리고 시그마 스퀘어 1이 있습니다. 시그마 스퀘어 1이 있고 마찬가지로 모집단 1에서 추출된 표본 1의 통계량은 역시 X바 1 그리고 S 스퀘어 L, S 스퀘어 1 해가지고 이렇게 넘버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 2의 모수는 μ2 그리고 시그마 스퀘어 2인데 여기서 나오는 통계량은 역시 마찬가지로 X바 2하고 S 스퀘어 2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기서 아래 서브에다가 넘버링 1, 2 붙여가지고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두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두 모평균 차이에 관한 추론해가지고 이제 독립표본의 경우입니다. 두 모평균 차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검정하고자 하는 게 μ1 마이너스 μ2예요. 차이니까 μ1 마이너스 μ2. 그래서 두 모평균을 갖다가 비교하기 위해서 μ1 마이너스 μ2의 불편 추정량이자 일치 추정량인 또 물론 당연히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추정량이죠. 불편 추정량이자 일치 추정량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추정량인 통계량 X바1 빼기 X2바를 사용합니다. X바1 빼기 X바2를 갖다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그러면 이제 X바1 빼기 X바2의 표본 분포를 갖다 보셔야 되는데 표본 분포와 관련해가지고 먼저 첫 번째 얘기입니다. X바1 빼기 X바2의 표본 분포예요. 표본 분포인데 X바1 빼기 X바1 빼기 X바2 모집단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크기들에 관계없습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예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니까 당연히 뭐예요? 표본 크기들에 관계없이 정규 분포를 따르거나 또는 만약에 모집단들이 비정규 분포예요. 모집단들이 정규 분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표본 크기만 크다면 표본 크기가 크다. 얼마예요? N1이나 N2나 모두 30보다 커야 되는 것입니다. N1이나 N2나 모두 30보다 크다는 거. 지금 그걸 가지고 우리가 봐온 내용이에요. 표본 크기가 크다는 말 N1도 30 이상, N2도 30 이상이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 어디서 나왔던 거죠? 중심 극한 정리에서도 나왔던 거죠. N1도 30 이상, N2도 30 이상. 해가지고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집단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크기에 관계없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또 모집단들이 정규분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표본 크기만 30 이상이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다음에 그 두 번째인데, 두 번째로 보실 내용은 먼저 x1, x바1 빼기 x바2의 기대치입니다. 뭐 기대치는 당연히 뭘까요? 모평균 차이죠. 뮤1 빼기 뮤2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x바1 빼기 x바2의 분산은 뭘까요? 분산은 두 개를 더한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분산은 n1분의 시그마 스퀘어 1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스퀘어 2가 됩니다. 그래서 x1, x바1 빼기 x바2의 분산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특히 이 분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산 잘 확인하시고요. 분산이 이렇다면 당연히 표준편차는 루트죠. 제곱근. 그래서 표준편차는 루트 n1분의 시그마 스퀘어 1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스퀘어 2가 되겠습니다. 표준편차는 이렇다는 거. 자, 기대치는 뮤1 마이너스 뮤2입니다. 이거 좀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그 x바1 빼기 x바2에 대한 추론을 위해서 사용되는 검정 통계량. 여기서 이제 뭘 사용할까요? G 통계량을 사용해야죠. 여기서도 G 통계량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G 통계량은 어떻죠? G 통계량은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왔던 건데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똑같은 겁니다. 자, x바 마이너스 뮤였는데 여기서 이제 x바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x바1 빼기 x바2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뮤인데 뮤가 아니라 뮤1 마이너스 뮤2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제 뭐예요? 자, 두 개를 더한 값이니까 루트, 자, 표준편차입니다. x바1 빼기 x바2의 표준편차. 그러니까 루트 n1분의 시그마 스퀘어 1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스퀘어 2입니다. 뭐 조금 약간 이제 뭐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변수가 좀 더 들어가서 좀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검정 통계량, 여기서도 자 G 통계량 이용합니다. 당연히 G 통계량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표준 정규 분포 또는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표준 정규 분포 또는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모평균 차이에 관한 추론과 관련해서 좀 전에 우리가 현실에서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스퀘어 1 루트 n분의 시그마 스퀘어 1 더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스퀘어 2의 제곱근인데 현실에서는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문제는 이 문제가 이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모분산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정의한 G 통계량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그마 스퀘어 1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시그마 스퀘어 1 알려져 있지 않고 당연히 시그마 스퀘어 2도 알려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당연히 뭐예요? 뭘 사용할까요? 이걸 모르면 당연히 S 스퀘어 1 그리고 S 스퀘어 2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 통계량은 이제 G 통계량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통계량은 G 통계량이 아니라 당연히 T 통계량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T 통계량입니다. T 통계량. 자, T자가 빠졌는데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T 통계량. 그래서 시그마 스퀘어 1, 시그마 스퀘어 2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평균 차이에 관한 실제 추론을 할 때는 검정 통계량으로 T 통계량을 사용한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T 통계량을 사용한다. T 통계량이 사용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두 가지가 나와요. 이제 일단 T 통계량을 사용한다는 것은 앞에하고 똑같았죠. 이렇게 해서 시그마를 모르니까 당연히 T 통계량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알려져 있지 않은 모분산이 시그마 스퀘어 1과 시그마 스퀘어 2가 있는데 이게 동일할 때가 있고 동일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알려져 있지 않은 두 모분산이 동일한 경우, 알려져 있지 않은 두 모분산, 자, 시그마 스퀘어 1과 시그마 스퀘어가 똑같을 때 이럴 때 동분산이라고 합니다. 동분산이라고 하고, 반면에 시그마 스퀘어 1과 시그마 스퀘어가 2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동일하지 않을 때. 두 번째로 이럴 때는 뭐예요? 이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분산인 경우하고 이분산인 경우 각각 사용되는 T 통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분산일 때하고 이분산일 때하고 각각 사용되는 T 통계량이 다르다는 거.
뭔가 슬슬 이제 복잡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다. 약간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통계량만 좀 달라지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자, 먼저 동분산일 때입니다. 자, 시그마 스퀘어 1과 시그마 스퀘어 2가 똑같을 때, 이럴 때 동분산인 경우죠. 그럼 동분산일 때 뮤1 마이너스 뮤2의 검정 통계량은 뭐냐? 자, 동분산의 경우라면 이럴 때는 흔히 통합 분산 추정량이라고 해가지고 통합 분산 추정량, 영어로 Pooled Variance Estimator라고 그래요. 자, Pooled Variance Estimator 해가지고 S퀘어 P라고 합니다. P가 이제 풀의 약자예요. 자, S퀘어가 뭐예요?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인데 뭐예요? 자, Pooled Variance예요. 가지고 S퀘어 P라고 해가지고 이걸 통합 분산, 분산인데 추정량이에요. 통합 분산 추정량 해가지고 S 스퀘어 P를 갖다가 계산해서 사용합니다. S 스퀘어 P인데 S 스퀘어 P 좀 복잡하죠. 물론 이거는 두 개의 시그마 스퀘어 1과 시그마 스퀘어 2가 같으니까 이걸 사용하는 거 그나마. 가지고 이럴 때 통합 분산 추정량은 N1 빼기 1 곱하기 S 스퀘어 1 더하기 N2 빼기 1 곱하기 S 스퀘어 2 한 다음에 N1 더하기 N2 나누기 2로 나누는 겁니다. N1 빼기 1 더하기 N2 빼기 1이란 말이에요. 분모가. 그러니까 뭐예요? N1 더하기 N2 빼기 2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나온 게 그렇습니다. N1 빼기 1 더하기 N2 빼기 1이에요. 가지고 이제 N1 더하기 N2 빼기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T 통계량 구할 때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루트 안에다가. 시그마 대신에 동분산인 경우입니다. 동분산일 때. 그래서 자, T 통계량의 분자는 똑같죠. X바1 빼기 X바2 빼기 뮤1 마이너스 뮤2입니다. 그리고 여기 루트. 아까는 N1분의 시그마 스퀘어 1인데 시그마 스퀘어 2가 있었는데 이걸 모르니까 여기다가 통합 분산 추정량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요. 통합 분산 추정량 해가지고 S퀘어 P를 집어넣고 그럼 S퀘어 P 곱하기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자유도는 얼마입니까? 자유도는 N1 더하기 N2 빼기 2가 자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 통합 분산 추정량 해가지고 S퀘어 P를 갖다가 정의해서 사용한다는 거. 동분산인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동분산의 경우엔 그래도 비교적 수월해요. 통합 분산 추정량을 집어넣어가지고 쓰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T 통계량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럼 통계량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또. 자, 신뢰 구간 추정량도 만들 수가 있죠. 자, 신뢰 구간 추정량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뮤1, 뮤2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량을 구합니다. 신뢰 구간 추정량은 기본적으로 X바1 마이너스 X바2 플러스 마이너스 T 서브 2분의 알파 앞에서 하고 똑같죠. 플러스 마이너스 T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앞에서는 뭐였어? 루트 n분의 시그마였는데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바꾼 거죠. 자, 통합 불편 추정량 S 스퀘어 P 곱하기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하는 겁니다. 자유도 이렇고요. 자유도 누는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다. 이게 바로 신뢰 구간 추정량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하게 되면 신뢰 하한이고 플러스 하게 되면 신뢰 상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뮤1 마이너스 뮤2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량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게 이분산인 경우인데 이분산인 경우에는 당연히 약간 더 복잡하겠죠. 그렇죠? 물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분산의 경우 이럴 때 뮤1 마이너스 뮤2의 검정 통계량인데 자, 모분산들이 다를 때 그래서 이분산인 경우 뮤1 마이너스 뮤2의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시그마 스퀘어 1하고 시그마 스퀘어 2 대신에 그냥 표본 분산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N1분의 S 스퀘어 1 N2분의 S 스퀘어 2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거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자유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유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유도가 매우 복잡해요. 뭐 그냥 자유도가 복잡하다는 것만 확인하셔야 이건 뭐 읽어볼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분산일 때 검정 통계량 오히려 검정 통계량은 더 단순한 것처럼 보이죠. 통합 불편 추정량보다 그냥 S퀘어 1, S퀘어 2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자유도가 이만큼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 경우 또 마찬가지로 검정 통계량 해가지고 T 통계량 구했으니까 또 뭐 신뢰 구간 추정량도 구해봐야죠. 자, 신뢰 구간 추정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그마 스퀘어 1 또 시그마 스퀘어 2 대신에 S 스퀘어 1, S 스퀘어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x바 마이너스 x바 1 빼기 x바 2. 자, 플러스 마이너스 t 서분이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1분의 sq 1 더하기 n2분의 sq 2가 됩니다. 자유들은 역시 똑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유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검정 통계량, t 통계량과 신뢰 구간 추정량을 갖다 구했고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모평균 차이에 대한 추론을 자,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자, 독립표본의 경우입니다. 독립표본의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 검정 통계량을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지금 나왔으니까 그렇죠. 검정 통계량을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이거 정확하게 정의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동분산 검정 통계량 또는 이분산 검정 통계량 두 가지를 봤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죠.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럴 때 자, 모분산들이 다르다는 증거가 불충분해요. 다르다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이럴 때는 동분산 T검정을 사용합니다. 다르다는 증거가 불충분할 때 이럴 때는 동분산 T검정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모분산들이 다르다는 증거가 충분해요. 다르다는 증거가 충분하다. 이럴 때는 당연히 뭐예요? 이분산 T검정이 선호가 되는 것이죠. 자, 모분산들이 다르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럴 때 동분산 T검정, 또 모분산들이 다르다는 증거가 충분할 때 이럴 때 뭐예요? 이분산 T검정이 선호가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추정할 때 통계량과 신뢰구간 추정량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설 검정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두 모분산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동분산 또는 이분산을 결정하기 위해서 동분산 또는 이분산을 갖다 결정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좀 전에 우리가 봤죠. 만약에 동분산에 가깝다면 확실한 증거가 충분하다 그러면 당연히 동분산 통계량을 써야 되고 이분산인 경우는 반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동분산인지 이분산인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주어지면 처음에 분석을 하기 전에 동분산인지 이분산인지 증거가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해야 돼요? 가설 검정을 먼저 해야죠. 그래서 자, 동분산이냐 이분산이냐 하는 거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먼저 이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두 모분산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이 두 모평균 차이에 관한 추론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자, 두 모분산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 그럼 이제 두 모분산 같으냐 다르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으냐 다르냐 이것이기 때문에 두 모분산 비율에 관한 가설 검정을 할 때 가설은 어떻게 하느냐? 가설은 자, 먼저 대립가설입니다. 대립가설은 뭐죠? 자, 시그마 스퀘어 2분의 시그마 스퀘어 1이 1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시그마 스퀘어 2분의 시그마 스퀘어 1이 1과 다르다. 그럼 당연히 귀무가설은 1이라고 하는 것이 귀무가설이죠. 그럼 이런 경우 두 모분산 비율에 대한 추론을 갖다 위해서 사용하는 검정 통계량은 뭘까요? 검정 통계량은 당연히 자, 표본에서 얻어진 s퀘어 2분의 s퀘어 1이 검정 통계량이죠. 그리고 이제 분자의 자유도는 n1-1이고 분모의 자유도는 n2-1이 되겠죠. 인 F분포에 F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두 모분산 비율에 대한 추론을 위해서 사용되는 검정 통계량은 s퀘어 2분의 s퀘어 1이에요. 이게 검정 통계량입니다. 자, 분자의 자유도는 당연히 S1이니까 N1-1이고 분모의 자유도는 S2니까 N2-1인데 뭐예요? F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설 검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 두 모분산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할 때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 조건 뭘까요? 자, 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자, 필요 조건입니다. 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기본적으로 필요 조건이고, 그럼 이제 두 모분산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인데, 자, 시그마 스퀘어 2분의 시그마 스퀘어 1이 1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대립가설 아니에요. 1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설 검정할 때 뭐가 해야 돼요? 양측 검정이죠.
양측 검정을 해야 되고, 이때 양측 검정의 기각력이 얼마냐? 양측 검정의 기각력은, 자, F값이 F 서브 1-알파 나누기 2입니다. 1 서브 2분의 알파예요. 자유도가 두 개입니다. 누1, 누2가 있습니다. 그래서 F 서브 1-2분의 알파보다 F가 작거나 또는 F 서브 2분의 알파, 자유도는 누1, 누2인데 이거보다 F가 크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게 둘 다 각 기각력이에요. F 서브 1-2분의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F 서브 2분의 알파보다 크거나 하는 게 기각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되죠. F 서브 1-2분의 알파 나와 있죠. F 서브 1-2분의 알파는 뭐예요? F 2분의 알파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 서브 1-2분의 알파, 이 값은 F 2분의 알파분의 1과 같습니다. 이것도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는 거죠. 이게 아주 유용하게 써먹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것하고 같은 것이다 하는 거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구매한 뮤추얼 펀드하고, 자, 브로커리지, 뭐 중매인이 이제 중개인이 알아서 이제 권유해 가지고 구매한 겁니다. 직접 구매한 뮤추얼 펀드하고 브로커를 통해서 구매한 뮤추얼 펀드하고 요거 두 가지를 갖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습 문제입니다. 자, 그 수백만의 투자자들은 자, 수천 개의 가능성 중에서 선택을 하면서 뮤추얼 펀드를 갖다 구매합니다. 자, 일부 펀드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도 있죠. 지금 뭐 어지간한 금융기관들에서는 그 방카슈랑스라고 해가지고 뭐 은행 예적금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펀드 같은 경우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브로커들을 통해서 구매돼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당연히 직접 구매하는 게 더 바람직하냐, 브로커를 통해서 상담을 해가지고 구매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거죠. 투자 성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제기하는 게 그겁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뮤추얼 펀드를 구매하는 것보다 직접 구매하는 것에 의해서 더 좋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실제로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가 개입해가지고 구매하는 게 더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전문가라고 하는 그 브로커들이 사기를 많이 치잖아요. 또 최근에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옵티머스라든가 이런 뭐 라임 사태 같은 이런 투자 사기 사건 아니에요. 다들 가지고 수천 원씩 뭐 수천억 이상 뭐 조 단위까지 해가지고 사기치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갖고, 그러기 때문에 다들 이런 것들이 자꾸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 다들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건 옛날부터 외국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브로커를 통해 구매하는 게 나으냐, 직접 구매하는 게 나으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통계학 교과서마다 다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일단의 연구자들은 직접 구매한 뮤추얼 펀드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뮤추얼 펀드 중에서 임의로 뮤추얼 펀드의 연간 수익률들을 표본으로 추출했습니다. 연간 수익률들을 갖다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에 모든 관련된 수수료를 공제한 후에 투자 수익률을 갖다 의미하는 연간 순수익률을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자, 연간 순수익률 책에도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이제 5% 이후 수준에서 직접 구매한 뮤추얼 펀드의 연간 순수익률이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뮤추얼 펀드의 연간 순수익률보다 높다고, 직접 구매한 것이 더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직접 구매한 것이 연간 순수익률이 더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비교합니다.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직접 구매한 뮤추얼 펀드의 연간 순수익률 모집단, 또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뮤추얼 펀드의 연간 순수익률의 모집단을 비교하는 거죠.
자,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죠? 순수익률입니다. 순수익률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구간 데이터죠. 자, 검정되어야 하는 모수는 두 모평균 차이 μ1 마이너스 μ2가 검정되어야 하는 모수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죠? 동분산인지 이분산인지 뭘 적용할 것인지 알아야죠. 동분산을 적용할 것인가, 이분산을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떤 t 통계량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μ2 시그마 스퀘어 2 분의 시그마 스퀘어 1에 대한 F 검정을 먼저 수행해야죠. 아까 얘기했었죠. 이걸 먼저 수행해야 한다. F 검정입니다. 자, 대립가설은 뭐죠? H1은 시그마 스퀘어 2분의 시그마 스퀘어 1이 1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1과 같지 않다는 얘기는 다르다는 거죠. 반면에 귀무가설은 시그마 스퀘어 2분의 시그마 스퀘어 1이 1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걸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의 기각력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시했었죠. F가 0.025보다 크거나 또 F가 1-0.025보다 작은 것이 기각력입니다. 여기서 F가 F0.025인데 여기서 지금 자유도가 분모의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 모두 49가 나왔습니다. 자유도 굉장히 복잡한데 49로 나왔습니다. 49에 대한 자유도는 확률표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확률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확률표에서는 50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 50인 게 나와 있으니까 자, 이것이고 이제 F 서브 0.025 해가지고 요 값을 구하면 1.75가 나옵니다. 확률표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F1 빼기 0.025죠.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 이거 역수라고 그랬죠. 1.75분의 1 하면 나온다고 그랬죠. 1.75분의 1 하면 나오니까 1.75분의 1 해가지고 구하게 되면 0.57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각력은 F가 1.75보다 크거나 아니면 F가 0.57보다 작거나 이게 바로 이제 기각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자, 표본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검정 통계량 값은 얼마냐? 그래서 S 스퀘어 2분의 S 스퀘어 1 구하니까 자, 이건 표본 데이터로부터 구해지는 거죠. 표본 데이터에서 구해지는 검정 통계량 값입니다. 그래서 S 스퀘어 2분의 S 스퀘어 1 구하니까 43.34분의 37.49 해가지고 0.86이 나옵니다. 여기서 0.86이 나오는데 0.86은 기각력에 속하지 않죠. 기각력은 1.75보다 크거나 0.50보다 작거나 이게 기각력인데 자, 기각력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각력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 그러면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으면 당연히 뭐예요? 이게 기각되지 않으면 동분산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통합 불편 추정량을 이용하는 동분산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작업은 사전 작업입니다. 동분산인가 이분산인가 이걸 선택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엑셀을 이용한 F 검정이 나옵니다. 엑셀을 갖다 이용한 F 검정 해가지고 F 테스트를 갖다 합니다. 자, to sample인데 뭐예요? 자, for variance죠. for variance 해가지고 알파를 0.02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의 수준을 갖다 5%로 했잖아요. 유의 수준을 갖다 5%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알파를 갖다 0.02로 설정합니다. 0.55인데 0.025죠. 이제 2분의 알파니까 0.02 해가지고 설정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클릭하면 자, 엑셀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엑셀이 알려주는 이제 계산값입니다. 계산값과 이제 해석이에요. 중간 해석이죠. 이거는 결론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직접 구매한 경우 하고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경우 해가지고 평균이 나옵니다. 6.63, 3.7이 나와 있고요. 분산 아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산했었죠. 43.34분의 37.49 해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관측치는 50입니다. 자유도는 분모의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 모두 N1-1, N2-1이니까 자유도는 49가 나왔죠. F값이 0.86이 나옵니다. F값이 0.86이 나오니까 기각력에 속하지 않았죠. 기각력에 속하지 않았었고 자, P값 구합니다. P값 구하는데 단축 검정의 원테일 P값은 0.3068 나오고 투테일 P값이 이제 요게 이제 원테일 P값이 0.3068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투테일 아니에요. 그렇죠? 투테일 해가지고 양측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2배 해가지고 써야 됩니다.
검정 통계량의 F값은 0.86이 나오고 0.86해서 F값은 계산돼 나왔는데 P값은 2를 곱해야 되는 거죠.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2를 곱해야 합니다. 가지고 자, P값이 0.6136이라면 매우 크죠. 그래서 이제 요거 통해서 우리가 기각력에 속하지 않고 5% 유의 수준에서 규모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동분산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동분산을 채택한다는 거, 이게 바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죠. 인터프리터 해석입니다. 동분산을 채택한다. 그럼 이제 동분산을 채택해가지고 동분산 가정입니다. 자, 동분산 가정하에서 미원, 미우투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합니다. 그럼 미원, 미우투에 대한 가설은 뭐겠어요? 가설은 먼저 자, 대립가설을 먼저 세워야죠. 대립가설은 뭐죠? 미원 마이너스 미우투가 0보다 크다는 거. 자, 직접 구매한 경우하고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경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립가설은 미원 마이너스 미우투가 0보다 크다는 것이고 당연히 규모가설은 미원 마이너스 미우투는 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검정 통계량은 이제 동분산 T 통계량을 사용하는데 자, 통합 불편 추정량이 포함되어 있죠. 통합 불편 추정량 해가지고 S² P가 들어가 있습니다. 곱하기 N1분의 N 1 더하기 N2분의 1 해가지고 루트 안에 들어가 있죠. 이걸 사용하는 것이고 자유도는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였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 통합 불편 추정량을 포함시켜가지고 동분산 T 통계량을 사용한다는 거. 동분산 T 통계량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아까 봤던 동분산 T 통계량 가지고 합니다. 자, 기각력을 설정해야죠. 기각력은 뭐죠? 기각력은 여기 T 서브 알파입니다. 자유도가 있고요. 우선 이제 5% 유의 수준이니까 T 서브 0.05죠. 자유도는 얼마예요? 자유도는 N1 50개, N2 50개 빼기 2니까 98입니다. 근데 T 통계량에 98의 확률표가 없습니다. 확률표에서는 98에 제일 가까운 게 100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10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자, T 값은 뭐가 나옵니까? 1.6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각력은 1.66이 T가 1.66보다 크다는 거예요. T가 1.66보다 크다는 것이 바로 기각력이다. 그럼 이제 자, T 통계량 구해야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표본 데이터로 계산된 검정 통계량 값은 나옵니다. 자, 통합 불편 추정량 값이 40.42가 나와요. 루트 40.42 곱하기 50분의 1이죠. N1분의 1이니까. 더하기 N2분의 1, 50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가로가 여기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6.63 빼기 3.7이에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X바원 빼기 X바2는 아니까 이제 마이너스 이제 여기 0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값이 T 값이 얼마 나오느냐? 2.29가 나옵니다. 2.29. 자, 지금 기각력이 뭐예요? T가 1.66보다 크다는 거죠. T가 1.66보다 크다는 건데 T 통계량 값이 얼마가 나와요? 2.29가 나왔잖아요. 기각력에 속하죠. 기각력에 속하기 때문에 따라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는 것입니다.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자, 이것도 이제 엑셀을 이용한 계산입니다. 엑셀을 이용한 두 모평균 차이에 관한 가설 검정인데 동분산 가설 검정입니다. 동분산 가설 검정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 필요한 데이터 불러오는 겁니다. 필요한 데이터 불러다가 이제 계산하게 되면 엑셀에 출력물이 나옵니다. 엑셀 출력물 해가지고 직접 구매한 경우하고 브로커를 통해서 구매한 경우 나와요. 자, T 테스트고 to sample assuming equal variance 동분산입니다. 동분산 가정하에서 assuming 동분산 가정하에서 to sample에 대한 T 테스트예요. 데이터가 다 주어집니다. 여기서 똑같이 아까 우리가 통합 불편 추정량 pooled variance는 40.41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hypothesized mean difference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니까 자, 값은 0이 되는 거죠. 차이가 없다. 가지고 이제 자유도 나와 있고 T 통계량 값이 2.29가 나왔습니다. 자, P 값이 나왔는데 원테일 P 값이 0.012입니다. 그러니까 투테일 P 값은 당연히 뭐예요? 곱하기 2하면 0.0243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엑셀 출력물 가지고 나온 것이고 해석을 해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자, T 통계량 값이 2.29입니다. 검정의 단측 P 값은 원테일 P 값입니다. 원테일 P 값이 0.012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은 5% 이후의 수준에서 기강력 해석한다는 거 우리가 계산해 갖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엑셀 출력물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검정 통계량은 5%의 이후의 수준에서 기강력에 속한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직접 구매한 뮤추얼 펀드의 연간 평균 순수익률이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연간 순수익률보다 더 크다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는 거죠. 직접 구매한 경우가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경우보다 더 크다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동분산 가정하에서 봤는데 동분산 가정하에서 두 모평균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신뢰 구간 추정량을 제시했었죠. 자, 신뢰 구간 추정량을 제시했었는데 자, 동분산 가정하에서 두 모평균 차이에 관한 신뢰 구간 추정량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x바 1 빼기 x바 2 플러스 마이너스 t 서브 2분의 알파에 자유도 표시하고요. 루트 자, 통합 불편 추정량이 들어갑니다. s퀘어 p죠. 곱하기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입니다. 자, 이제 두 모평균 차이에 관한 95% 신뢰 구간의 추정치는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 좀 전에 나왔던 엑셀 출력물 통해서 알 수도 있죠.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엑셀 통해서 계산한 그 출력물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 추정량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우선 이제 두 모평균 차이에 관한 신뢰 구간 추정량 추정치인데 이제 동분산인 경우죠. 동분산인 경우 해가지고 이 차이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엑셀 출력물이에요. 엑셀 출력물 해가지고 이 쪽이 나왔습니다. Confidence Interval Estimate에 여기 나와 있죠. Confidence Interval Estimate 해가지고 신뢰 구간 추정량입니다. 자, 신뢰 구간 추정량 구했더니 2.91 플러스 마이너스 2.52가 나와요. 2.91 플러스 마이너스 2.52.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 하는 0.38이고요. 이걸 가지고 구하니까 신뢰 하는 0.38, 신뢰 상하는 더했을 때, 두 개 더했을 때 어떻게 돼요? 5.4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 구매한 뮤추얼 펀드의 연간 수익률,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연간 수익률의 차이가 0.38%포인트와 신뢰 상한 5.43%포인트 사이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정한다. 엑셀 출력물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요. 연간 수익률의 차이가 0.38%포인트 또 5.43%포인트 사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분산인 경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독립표본인 경우 사례면서 동분산인 경우 봤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족경영 기업의 새로운 CEO 효과입니다. 가족경영 기업인데 새로운 CEO를 영입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장의 아들이나 딸이 CEO가 될 때 가족경영 기업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또 새로운 사장이 소유주의 자녀일 때 가족경영 기업이 더 잘 되는가, 아니면 외부인 전문 경영인을 영입한 거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가지고 CEO가 될 때 더 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예전부터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도 뭐 대부분의 경우가 다 전문 경영인 체제죠. 그래서 과거에 기업을 창업한 창업자가 있었지만 창업자의 자손이 기업을 계속 이어받고 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물론 유럽은 또 여전히 창업자의 그 직계가 많이 경영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예전부터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다양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연습 문제가 거기서 한 가지 나왔던 사례 가지고 나온 건데 뭐 어느 기업이라고는 안 나옵니다만은 자, 연구자들이 1994년과 2002년 사이 임의로 140개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140개 기업을 선택했는데 이 중에서 30%는 자녀가 소유권을 갖다 물려받았어요. 나머지 70%는 전문 경영인을 CEO로 영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얻은 데이터가 140개인데 그 중에 30개는 자녀가 CEO가 됐고
나머지 70%를 갖다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각 기업에 대해서 자, 새로운 CEO가 취임하기 이전하고 취임한 이후에 비교해야죠. 이후. 자, 새로운 CEO가 취임하기 이전하고 이후에 연도별 영업이익률을 갖다 비교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 자, 총 자산에 대한 영업이익을 따지는 겁니다. 총 자산에 대한 영업이익률. 흔히 갖다 우리가 ROA라고 하는 거죠. Return on Asset 해가지고 ROA를 갖다가 계산한 것입니다. 가지고 영업이익률 변화를 갖다 기록한 것이 자, 사이트에 나와 있고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녀가 CEO가 되는 경우하고 전문 경영자가 CEO가 되는 경우의 효과와 다르다고 추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르다고 추론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자녀한테 물려주는 경우에도 경영 수업은 충분히 많이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은 뭐 한국 같은 경우 뭐 30대 초반에 뭐 전무이사가 된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실질적인 경영 책임을 주는 이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자, 아이덴티파이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냐? 문제 목적은 뭐죠? 두 모평균 차이 뮤1 마이너스 뮤2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뮤1은 자녀가 CEO가 된 경우 뮤1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 같은 경우에 뮤2가 되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는 당연히 수익률이니까 이익률 아니에요. 이익률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구간 데이터입니다. 검증돼야 하는 모수는 모평균 차이 뮤1 마이너스 뮤2예요. 여기서도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동분산인지 이분산인지 판단해가지고 어떤 통계량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뮤1, 뮤2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어떤 T 통계량을 선택할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 시그마 스퀘어 2분의 시그마 스퀘어 1에 대한 뭐예요? F 검증을 해야죠. 똑같이. 자, 대립가설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H1은 시그마 스퀘어 2분의 시그마 스퀘어 1이 1과 다르다는 것이고 귀무가설은 1이라고 하는 것이 귀무가설입니다. 이걸 검증하기 위한 검증 통계량의 기각력도 아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F가 F0.025보다 크거나 여기서 F0.025 해가지고 이제 41, 97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했더니 1.64가 나와요. 그러니까 F가 1.64보다 크다는 것이 기각력입니다. F가 1.64보다 크다는 거. 또 한 가지 1 빼기 0.025보다 작다는 건데 계산하니까 1 빼기 0.025 하게 되면 1.64분의 1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64분의 1이니까 1.64분의 1 해가지고 계산하면 약간 좀 잘못 나왔는데 0.57입니다. 그래서 기각력은 F가 1.64보다 크거나 아니면 0.57보다 작거나 하는 게 기각력입니다. 그럼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표본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검정 통계량 값 F인데 뭐예요? 스퀘어 2분의 스퀘어 1이죠. 계산하니까 0.47이 나옵니다. 0.47이 기각력에 속한다. 자, 기각력에 속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귀무가설은 기각되는 것이죠.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뭘 채택하는 거예요? 이분산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직접 거래하는 경우하고 브로커 통하는 경우에는 동분산이었죠. 그래서 동분산의 사례를 본 것이고 여기서는 이분산을 채택해서 이분산을 전제로 하는 검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일단 엑셀을 이용한 F 검정 똑같이 나왔었는데 일단 알파를 갖다 0.025로 설정하는 거니까 2분의 알파니까 이제 여기서 0.05로 해가지고 일단 데이터를 갖다 입력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갖다 입력했고 데이터를 갖다 입력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보니까 일단 업스프링 하고 아웃사이더예요. 자녀한테 물려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영입한 경우입니다. 자, 평균 구하고 베리언스 구하고 관측치 42, 98 나와 있고 자유도는 N1-1, N2-1이니까 자유도 나왔죠. F값 계산하니까 0.47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계산했던 거죠. F47. 가지고 해서 원테일 P값 보니까 0.0040이에요. 0040 아주 작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F값이 0.47, P값인데 양측 검정의 P값 구하니까 0.0040 2배 해봤자 0.0080이에요. 그래서 결과 5% 유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은 기각됐습니다. 기각됐고 따라서 이분산을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 출력물 가지고 이제 얻은 결과 가지고 일단 이분산을 채택해 가지고 이분산을 전제해 가지고 차이점다가 확인해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알아야 될 게 자, 이분산 가정입니다. 이분산 가정하에서 뮤1 마이너스 뮤2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뮤1 마이너스 뮤2에 대한 가설은 대립가설입니다. 먼저 자, 뮤1 마이너스 뮤2 여기서는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만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뮤1 마이너스 뮤2가 0이 아니다 하는 것이 대립가설이고, 따라서 귀무가설은 뮤1 마이너스 뮤2가 0이다 하는 겁니다. 0이다. 이게 0이라면 결국 뭐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검정 통계량은 이분산 t 통계량을 사용합니다. 이분산 t 통계량 해가지고 분모에 루트 n1분의 s-1 n2분의 s-2입니다. 자유도가 아주 뭐 놀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자유도 같은 건 엑셀이 다 계산해 줍니다. 자, 기각력 구합니다. 기각력은 t 값이 마이너스 t 0.025보다 작다는 건데, 자, 마이너스 0.025 구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98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t 값이 이거보다 작다는 것이죠. 작다는 것 또는 t 값이 1.982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t 값이 1.982보다 크다는 거, 이 앞이 좀 빠져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표본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검정 통계량 값이 나오는데, 검정 통계량 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3.22가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1.982보다 작거나 1.982보다 큰 게 기각력인데, 자, 마이너스 1.982보다 작은 게 기각력인데, 기각력에 속하죠. 자, 기각력에 속하니까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걸 갖다가 이제 엑셀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일단 데이터 입력하고 알파 0.05 입력해가지고 이제 계산시키면 엑셀이 출력물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엑셀 출력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프스프링하고 아웃사이더 해갖고 나왔습니다. 자, mean variance observation까지 해서 나와 있고, hypothesized mean difference인데 얼마예요? 0이죠. 이거는 차이가 있냐 없냐니까 0입니다. 자유도 나왔고 t 통계량 값이 마이너스 3.22가 나와요. 그리고 자, p 값이 0.0008입니다. 양측을 하더라도 0.0017이에요. 자, 계산한 결과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t 통계량 값이 마이너스 3.2이다. 검정의 p 값이 0.0034다. 곱하기 2한 겁니다. 0.0034다. 그럼 검정 통계량은 5% 유의 수준에서 어디? 기각력에 속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마이너스 1.982보다 작은 게 기각력이에요. 마이너스 1.982보다 작은 게 기각력이니까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당연히 기각력에 속하는 것이죠. 기각력에 속한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기각한 거죠. 자, 소유주 자녀가 CEO가 되는 경우하고 외부인이 CEO가 되는 경우 영업이익률 평균 변화가 다르다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는 거죠. 귀무가설을 기각했습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자, 지금 0.0034예요. 0.0034라면 뭐예요? 충분한 증거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원래 0.001보다 작으면 압도적인 증거죠. 0.001하고 0.005 사이에 있으면 충분한 증거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자, 신뢰구간 추정량 또 한번 구해봐야죠. 지금은 이제 t 통계량 구해가지고 이제 결론 내렸고, 그 다음에 또 신뢰구간 추정량도 구해봐야 합니다. 이분산을 전제로 해가지고 신뢰구간 추정량 구하는 겁니다. 앞에서 식은 주어졌었죠. x바1 빼기 x바2 플러스 마이너스 t 서브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이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신뢰 하한과 신뢰 상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앞에서 들었던 예를 가지고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추정치입니다. 유의 수준 5%입니다. 그래서 95%에 대한 신뢰구간 추정치를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 두 모평균 차이에 관한 95% 신뢰구간 추정치고 뭐 이분산이에요. 이분산이 옵니다.
이분산해가지고 unequal variance입니다. unequal variance야. 이분산의 경우에요. 여기 갖고 계산한 출력물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신뢰 하한과 신뢰 상한이 있어요. 신뢰 하한과 신뢰 상한이 있고, 신뢰 하한은 마이너스 2.16, 신뢰 상한이 마이너스 0.51입니다. 0.51. 그래서 이제 요 값이 나왔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값이 나왔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신뢰 하한과 신뢰 상한 구하는 거죠. 자, 컨피던스 레벨은 0.95였습니다. 0.95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해야죠. 자, 외부인이 되는 경우의 영업이익률 변화가 소유주 자녀가 되는 경우에 영업이익률 변화보다 큰 정도가, 자, 큰 정도가 0.52%포인트하고 0.52%포인트하고 여기 51이라고 나왔죠. 0.51 나왔는데 이거하고 2.16%포인트 사이로 추정된다 이겁니다. 이 사이로 추정된다. 그래서 신뢰 하한과 신뢰 상한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프릿, 자, 결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일단 결론을 내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항상 분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뭐예요? 자, 모집단이 과연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검정을 봤습니다. 동분산 T 검정하고 이분산 T 검정 두 가지를 봤는데 두 가지 모두 모집단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조건을 요구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데이터에 히스토그램을 갖다 그려봅니다. 데이터에 히스토그램을 갖다 그려가지고 정규 분포에 가까운지 아닌지 차이점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려본 겁니다. 뭐 크게 벗어나는 거 없죠, 그렇죠? 그래서 동분산 두 가지 경우하고 이분산 두 가지 경우에서 다 해서 네 가지입니다. 자, 12.2에서는 동분산의 경우인데 직접 구매한 경우하고 이건 앞에 거였어요. 앞에 거. 앞에서 봤던 동분산의 예입니다. 자, 뮤추얼 펀드를 갖다 직접 구매한 거냐, 브로커 통해서 구매한 거냐 하는 거죠. 자, 두 가지 크게 정규 분포 벗어납니까? 아니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본 게 이분산의 경우인데 이분산의 경우 얘는 자녀냐 아니면 외부인이냐 하는 거였죠. 두 가지 경우에도 여전히 뭐예요? 자, 정규 분포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죠. 두 가지 비교하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필요조건의 위배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필요조건의 위배. 자, 지금 우리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필요조건이 충족됐다는 걸 확인했는데 만약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모집단들이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독립표본의 경우 두 모평균 차이에 대한 동분산 검정은 이제 할 수 없죠. 왜냐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니까 충족되지 않는 경우 아니에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앞에서 했던 두 모평균 차이에 대한 동분산 검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는 이건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독립표본의 경우라면 우리가 맨 마지막 챕터에 나옵니다. 비모수 통계기법이 있어요. 비모수 통계기법이 있어갖고 비모수입니다. 비모수 통계기법 해가지고 윌콕슨 순위합 검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지는 않을 겁니다. 윌콕슨 순위합 검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사용해서 결론을 갖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근데 실제로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결론 내릴 때는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모집단들이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또 설사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많이 해봅니다. 윌콕슨 순위합 검정.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한 검정 방법을 다 이용해가지고 결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동분산 검정을 했으면서도 또 뭐예요? 그거 외에 또 추가로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또 함께 합니다. 가지고 나온 두 가지 결론이 일치하면 정확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제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동분산 검정 대신에 비모수 통계기법 중에 하나인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윌콕슨 순위합 검정, 영어로 윌콕슨 랭크 썸 테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반면에 모집단들이
극단적으로 비정기분포를 따른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만약에 모집단들이 극단적으로 비정기분포를 따르는 경우, 지멋대로인 경우에요. 뭐 봉우리가 2개거나 3개거나 막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독립표본의 경우 두 모집단 차이에 관한 이분산 검정에 대한, 자, 이건 동분산 검정이니까 그나마 해결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동분산 검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윌콕슨 순위합 검정이라는 해결책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분산 검정 같은 경우 있죠. 이분산 검정의 경우에는 대체 수단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분석 못해요. 이럴 때는. 자, 모집단들이 극단적으로 비정기분포를 따를 때 두 모평균 차이에 대한 이분산 검정 방법이 없다 하는 겁니다. 동분산 검정일 때는 그나마 밀콕슨 순위합 검정을 통해서 결론을 갖다 내릴 수 있지만 이분산 검정인 경우에는 대체 수단이 없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어요. 이 점도 하나 명확하게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 데이터의 저장 방식 나오는데, 데이터의 저장 방식 해가지고 언스택트하고 스택트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겹쳐 쌓지 않는 방식.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샘플 1, 샘플 2 해가지고 그냥 쓰고, 그 다음 또 겹쳐 쌓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컬럼 1, 컬럼 2 해가지고 데이터를 갖다 겹쳐 쌓는 방식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겹쳐 쌓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샘플 1인지 2인지는 표시가 돼야죠. 근데 뭐 여기서 지금 신경 써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관측 데이터하고 실험 데이터를 먼저 잠깐 보시고, 요게 이제 뒤에 가면 또 보게 됩니다. 뭐 시리얼을 갖다가 어떤 걸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관측 데이터도 있지만은 뭐예요? 실제로 두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에 각기 다른 시리얼을 먹게 해가지고 나온 결과 또 알 수 있죠. 이럴 때 바로 실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죠. 자, 통계적 추론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관측 데이터와 자, 실험 데이터의 차이를 갖다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 근래 들어와가지고 뭐 실험 데이터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석 대상을 두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에 어떤 특정한 상황을 부여했고, 특정한 상황하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게 바로 경제학에서도 실험 경제학이란 말이에요. 그 실험 경제학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행동 경제학에서 언급하는 여러 가지 결론들이 다 이걸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제 12.3 이걸 통해서 관측 데이터하고, 자, 예제 12.3을 통해서 관측 데이터하고 실험 데이터의 차이를 갖다가 이해해야 되고, 각각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실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를 먼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고섬유질 아침 시리얼의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고섬유질 아침 시리얼의 다이어트 효과. 요새도 뭐 이것도 국내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까? 하나죠. 요새 좀 연세가 드신 사람들에게는 프로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요새 나오는 여러 가지 음료 중에 프로틴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꽤 많아요. 이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게 연구 결과가 하나가 공개가 돼갖고 신문에 기사가 나오니까 여러 식품 업체에서 뭐예요? 프로틴이라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또 점점 더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는데 유혹하는 거죠. 이거 먹으면 진짜 뭐 근육도 많이 생겨가지고 오래 산다, 건강하게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섬유질 옛날에 굉장히 중요시했죠. 고섬유질 아침 시리얼의 다이어트 효과. 아무튼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자, 고섬유질 시리얼을 많이 먹게 되면, 이걸 주로 먹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암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암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암, 이것도 캔서라고 하죠. 캔서하고 또 비슷한 말 하나 있죠. 캔슬.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글을 썼는데 참 의미가 있으면서도 좀 그런 읽은 적이 있습니다. 캔서, 캔슬. 그러나 또 한 과학자가 아침 식사로 고섬유질 시리얼을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점심 식사에 평균적으로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침 식사로 고섬유질 시리얼을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먹는 사람들이 점심을 먹을 때 평균적으로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자, 고섬유질 시리얼 제조회사는 자기 제품을 먹는 다른 하나의 장점으로 잠재적인 체중 감소를 주장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걸 먹기 때문에 점심을 적게 먹는단 말이에요. 이걸 먹기 때문에 점심을 적게 먹는다 그러면 체중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걸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과연 이런 주장이 맞냐 틀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장을 예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150명이 임의로 선택이 됩니다. 가지고 그들이 여기서 첫 번째는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이걸 물어봤어요. 가지고 이때 아침 식사로 고섬유질 시리얼을 먹는 사람 또 먹지 않는 사람 구별돼 가지고 각 사람이 점심 식사로 섭취하는 칼로리 양을 갖다 측정을 한 거예요. 자, 고시리얼을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심 식사로 섭취하는 칼로리 양을 갖다 측정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나왔고 그럼 이 과학자는 5% 이후의 수준에서 자신의 믿음이 옳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가? 자, 미원은 고섬유질, 그 다음에 뮤트는 역시 먹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먹지 않는 사람들, 먹는 사람들이고 먹지 않는 사람들. 이 점심 식사로 섭취하는 평균 칼로리입니다. 미원 모수니까, 미원 뮤트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일단 대립가설을 갖다가 뮤1 마이너스 뮤트가 0보다 작다는 대립가설을 세웠고 규모가설은 자 뮤1 마이너스 뮤트가 0이라고 하는 규모가설을 세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엑셀의 검정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엑셀의 검정 결과 자 컨슈머, non 컨슈머 둘로 구분했습니다. 고시리얼을 먹는 사람, 고시리얼을 먹지 않는 사람. 여기서 지금 가정은 뭐예요? unequal variance 가정입니다. 이분산 가정하에서 하는 거예요. unequal. 자,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관측치가 43, 107이에요. 하이포테사이즈드,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0이냐 하는 거니까 하이포테사이즈드 미는 얼마? 0이죠. 자유도는 123입니다. 자유도는 123. N1-1 더하기 N2-1이니까 123 나와있죠. T 통계량 값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29. 검정의 P 값이 0.0193입니다. 0.0193. 근데 지금 단축 검정이죠. 단축 검정이니까는 원테일 값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 값은 마이너스 0.29. P 값이 0.0193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5% 이후의 수준에서 규모가설은 기각됩니다. 5% 이후의 수준에서 규모가설은 기각된다. 그래서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점심 식사로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자, 아침으로 고섬유질을 먹은 사람은 점심을 적게 먹는다.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설검정 결과에 대한 해석인데 여기도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설검정 결과에 대한 해석을 확인하시죠. 자, 가설검정 결과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고섬유질을 먹었기 때문에 점심을 적게 먹는다.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점심 식사로 밥을 적게 먹는 사람들,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점심을 먹을 때 적은 칼로리를 섭취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건강의식이 높다는 거예요. 건강의식이 높고 건강의식이 높으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의뢰 뭐요. 건강을 위해서 아침 식사로 고섬유질 시리얼을 먹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뒤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인과관계 가지고 고섬유질을 먹었기 때문에 점심을 적게 먹는다. 근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점심을 적게 먹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침에 고섬유질을 먹는다 이거죠.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참 해석할 때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비교한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그것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섬유질 시리얼 섭취가 반드시 점심을 적게 먹도록 유도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건강에 대한 의식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 데이터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가 관측 데이터 아니에요. 두 그룹으로 다 나눠갖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물어본 거죠. 질문해갖고 얻은 거죠. 그래서 관측 데이터에 의한 가설검정 결과를 해석할 때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통계 분석할 때. 통계 분석할 때 결과 해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거 써가지고 논문 발표하게 되면 발표장에서 진짜 다른 의견 가진 사람들한테 뭐 두드려 맞아요. 이런 결과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건강의식이 높으니까 당연히 점심 적게 먹고 아침엔 고섬유질 먹는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 그런 반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 통계학에서 예로 제시해 놓은 게, 그래서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실험 데이터를 사용해서 예제 1, 2, 3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한다. 12.3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한다. 실험 데이터는 어떻게 얻을까요? 그냥 무작위로 추출한 일정한 사람들을 갖다가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뭐요? 반은 아침에 고섬유질을 먹게 하고 나머지 반은 그걸 안 먹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통계 분석에서 많이 하죠. 그런데 건강의식이라든가 다른 조건들이 거의 같은 사람들 중에서, 건강의식도 거의 똑같고 다른 조건들이 거의 같은 사람들 중에서 임의로 실험에 참여하는 150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반씩 나눠가지고 뭐요? 반씩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고섬유질을 아침 식사로 먹게 하고 나머지는 고섬유질을 먹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이, 그러면 이제 점심 식사로 뭘 먹었는지 칼로리 기록하는 거죠. 가지고 앞에서 봤던 예제하고 똑같은 가설 검정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는 뭐예요?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죠. 그래서 만약에 통계적 가설 검정 결과가 앞에서 봤던 예제하고 똑같다. 그러면 뭐예요? 아침 식사로 고섬유질을 먹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점심에 적은 칼로리를 섭취한다. 충분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실험 데이터에 의한 또 지원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변수들에 대한 통계를 통한 실험,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이럴 때는 통계적 추론의 타당성이 더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실험 데이터의 경우. 그렇지만 그 실험이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여기 지금 실험에 150명 참여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날 동안, 한 번만 먹이는 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반복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도 대가를 줘야 될 것이고 또 고시료도 먹게 해야 될 것이고 다 이거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라는 게 이렇게 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되지만 문제는 뭐냐? 경우에 따라서는 실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사실은 이런 실험들 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 방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실험들은 보통 사범대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해요. 사범대학마다 부속고등학교가 있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해가지고 사대부고 있고 뭐 사대부중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사대부고 사대부중 학생들이 그러한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두 반을 놓고서 뭐예요? 교육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뒤에 가면 또 분산 분석에서 나옵니다. 두 반을 놓고 교육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한 3개월 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좋은 방법 가지고 테스트한 반은 그 좋은 방법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우위에 있지만, 그렇지 못한 반은 뭐예요? 완전 몰모트가 된 거죠. 몰모트가 돼가지고 퇴부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들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과거에 좀 많이 했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규제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데 과거에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실험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게 그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경제학, 그 실험경제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경제학의 여러 가지 새로운 결론들이 그 여러 가지의 유형의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 얻어가지고 논리적인 추론 결과,
그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경제학의 새로운 큰 흐름이고 추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새로운 행동 경제학이나 그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큰 도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전통적으로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이 경제학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잖아 이제. 그럼 좀 더 현실적인 상황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그 새로운 결론들도 우리가 늘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11주차 1교시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이제 2주차 2교시죠? 2교시 강의가 있는데, 자, 2교시 강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시간에 올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11주차에 올리니까 늦게라도 좀 보시고 과제는 통합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